인구절벽이라는 단어는 해리 텐트라는 미국의 이 경제학자가 맨 처음 썼던 개념입니다. 데모그래피 클리프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썼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인구를 우리나라도 현재 생산인구를 15세에서부터 65세 사이를 생산인구로 카운팅을 합니다. 그 생산인구라는 단어를 또 데모그래피 클리프라는 그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한 분이 이 해리 텐트인데 이분의 얘기를 이제 인구절벽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를 적게 낳는 거가 어떤 상태로 지금 가는지를 한번 잠깐 장표 하나를 가지고 보면요. 2020년입니다. 지금 21년도는 아직도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카운트가 안 되고 2020년에는 27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27만 명 중에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반이 이제 요게 여기까지가 2020년이 합해서 27만 명이고요. 30년 뒤에 이제 이 지금의 신생아 어린아이가 30년 뒤에 30년부터 40년 사이에 아기를 낳는다고 쳤을 때 13만 명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2050년에 되면은 여자아이가 6만 7천 명입니다. 이 여자아이 6만 7천 명이 또 30년 뒤에는 아기를 또 낳는데 또 반으로 줄죠. 이런 간단한 계산으로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2080년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가정하에 또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인구 추계 태어나는 어린아이들 추계를 가지고 계산해 볼 때 OECD 국가에서는 가장 꼴찌로 출생아율이 태어나는 어린아이 수가 0.84명입니다. 한 명이 채 안 됩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니까 남자 여자 둘이 결혼하니까 태어나는 어린아이 수도 2명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2.1명이라고 이제 인구학자들은 표시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오히려 0.84명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2067년도가 되면은 1800만 명이 이 생산 가능한 아까 생산 능력이 있는 인구 15살에서부터 65세까지가 1800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령인구나 아예 영아나 노령인구가 나머지 2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2067년도가 되면은 4천만 명이 깨지고 3,980만 명이 인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그 양상이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좀 더 길게 보면 2058년에는 4천만 명 미만, 이게 67년까지 가는데요. 그 다음에 76년에 3천만 명 미만이 되고, 이게 2,900만 명 뭐 이렇다는 얘기가 되고, 95년에는 2천만 명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고, 2100년도에는 2100년경에는 1650만 명으로 줄어들고, 2300년에는 100만 명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2500년에는 이제 33만 명이 한국의 인구가 33만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2680년도가 되면 인구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예상치가 지금 나옵니다. 이 예상치는 서울대학교의 조영태 교수라고 우리나라의 인구학을 하시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 인구와 그다음에 이 생산 가능한 인구의 비율이 이제 반대로 바뀐다는 얘기고요. 2067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929만 명으로 4천만 명대가 꺾이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8살 어린이는 2067년에는 월급의 절반을 원청 징수해서 다 뜯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대한민국 유일하다는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0.84명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또 그거에 따라서 인구에 따라서 이제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이제 있는데 이 잠재 성장률도 9년 뒤인 2030년에는 잠재 성장률이 0.86%밖에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구에 때문에 원래 경제학자들이 볼 때 내수 시장이 돌아가려면 1억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 1억 명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 수출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내수 시장 가지고 국가가 돌아가고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이제 인구가 주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또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는 인구의 절반이 이제 수도권에 다 몰려 있죠. 지금 현재도 그렇죠. 수도권에 다 몰려 있고 수도권에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게 일자리든 무슨 문화적인 거든 경제적인 거든 모든 것이 수도권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다 수도권으로 너도 나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도 올라가고 모든 생산 물가도 올라가고 다 어려운 사정이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낳고는 싶지만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키워주는 사람도 없고 키울 수가 없는 그런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뒤에 이제 수치도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또 아기도 안 낳고 이런 상태가 앞사람이 반복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군대에도. 그래서 군대도 2039년이 되면 군대 갈 수 있는 인원이 13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군대도 모병제, 징병과 모병제에 대한 혼합이라든지 이런 구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20대 청년 고용률도 55%로 반 정도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예 취직이 안 되니까 단정하는 숫자도 21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인구가 줄을 수밖에 있기 때문에 인구가 주는 거에 대한 그 다운사이징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인구가 주는 게 누가 잘못했건 누가 잘했건 또는 지금 금방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안 되고요. 그 서울대학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영태 교수도 10년 전에도 인구가 줄여서 나라가 큰일 납니다 소리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아무 좀 조치는 했겠죠.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도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 인구 미래 공존이라는 책을 두 번째 책을 조영태 교수가 썼는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끄트머리쯤에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10년 뒤에도 또 이런 얘기가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가가 어떻게 해서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고 해결을 해줘야지 국가가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여론을 끌고 가는 언론기관 이런 데서도 캠페인 같은 걸 해서 인구를 늘려가는 출산율을 올리고 아기를 많이 낳는 이런 거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점차 의식을 바꿔야 될 일이고 또 국가는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가구에 아기가 평균 3명입니다. 5명 있는 집도 굉장히 많고요. 평균이 3명입니다. 그 많은 이유가 아기를 키우는데 이건 뭐 다 두 사람 다 맞벌이를 하니까요. 부모가 해도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또 이 보모에 대한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 놓은 주변의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를 낳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전혀 없는 상태라서 잘 안 되고 있죠. 저도 딸하고 아들하고 둘이 있었는데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씩밖에 안 낳고 도저히 못 낳는다고 한 명씩밖에 안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둘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밖에 안 나니까 출산율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돼 있고는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고 뭘 얘기를 해도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까지는 계속해서 인구가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시작을 해도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도 못해요. 이제 시작해가지고 뭐 10년 내에 이렇게 구조가 변할 수 있나요? 못 변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만큼은 분명한데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준비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뒷장에서 이제 국가는 어떻게 하고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또 드리게 될 텐데 솔직히 뭐 국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입장에서나 우리 구성원 여러분들하고 생각할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학교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유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뭐 이런 원인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다 하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 교육, 뭐 문화생활 뭐 이런 것들이 수도권, 서울하고의 지방하고의 차이는 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수도권으로 몰려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사는 사람들이 경제의 심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 낳는 것보다는 당장 내가 살아야 되는 게 급선무죠. 본인 생존이 우선 급선무가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이 되고 균형 발전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인구가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든다는 거를 이제 배경에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우정자들이 알아서 잘 할 테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 한 가지 정도만 이렇게 제안을 하는 한두 가지 정도 제안하는 그런 선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이민 정책이 이게 당장 효과도 있고 가장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1860년도부터 이민 정책을 개방하면서 전 세계에서 그 이민 가는 사람들을 그 미국에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저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젊었을 때 이미 미국에 이민 가거나 공부하러 가거나 또는 취업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돈 벌고 또는 거기서 공부하고 그랬다고 한국에 돌아오나요? 돌아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미국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인구도 많아지고 생산 활동이 더 많아지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으면서 기술도 발전되고 그래서 이 국가가 저런 세계 제1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민 정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 관련된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300만 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그 300만 명에 대한 거가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건설회사에 있다 보니까 건설회사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 중에 지금은 한 50% 이상이 다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TCN이죠. 서드 컨트리라고 해서 제3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주로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민권이나 영주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용 비자로 해서 직업 있는 동안엔 있다가 직업이 떨어지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 사회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인구나 또는 이민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이 인구가 결국에 그 미국 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녹아 가지고 2세, 3세, 한국인 3세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2세, 3세가 나올 때는 이미 미국인입니다. 다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 한번 외국인 중에 이제 이민 온 사람들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한번 보면 이 미국 대통령이죠. 조 바이든 아일랜드 이민자 2세 겁니다. 예, 아일랜드계.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죠. 일론 머스크도 남아공 출신이고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인슈타인도 독일 태생이고요. 안젤리나 졸리 영화배우죠. 영화배우도 독일, 슬로바키아, 뭐 또 나중에 어머니는 캐나다계 미국인 이렇게 돼 있고 타이거 우즈는 뭐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옛날에 이제 백인, 흑인, 인디언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태국계 어머니가 이제 지금 현재 어머니는 태국계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다 이민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민 들어온 사람이 대통령까지 하는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이런 개방적인 이민 정책이 국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보면 미국의 부자 400대 부자 여기 뭐 미국 부자라고 하면 뭐 엄청난데 이 미국의 400대 부자 4명 중 1명이 이민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 이거 저 자료에서 본 건데 311명이나 되나 좀 의아스럽긴 한데 311명 중에 이민자가 109명으로 35%나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러 왔다가 공부 끝나고 뭐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 남아서 계속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는 이런 활동을 할 정도면 그 국가에 이 이민자들이 기여하는 거는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민 정책이 국가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이게 뒷장이 먼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방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토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직속 그 상설위원회에서 장관급이 이제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격이 높은 그런 위원회입니다. 여기서 하는 게 그 국토균형 발전, 그러고 분권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지 교육에 대한 균형 발전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이죠. 우리 학교에서 국토균형 발전 심포지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에
그 위원장님하고 뭐 우리 충북의 도지사님 뭐 등등 해서 그런 분들하고 행사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교육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지방대학은 다 죽는다 하는 얘기를 열심히 설명을 했었는데요. 귀담아 듣는 것 같았는데 뭐 전혀 그 어떤 표현 나중에 정책의 변화나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방대학이 이제 좀 이따가 수치로 보시면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이따 지방대학이 당면하는 인구로 인해 당면하는 과제가 이제 거기 보이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해서 이 지방대학이 붕괴가 되면 청년 인구도 줄고 지방에 와 있는 기업체들은 사람이 없어서 기업 활동을 못하게 되고 다시 이제 수도권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상권이 붕괴가 되고 그 지역사회가 아주 침체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LG 있을 때 LG가 구미공단에서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한 반 정도는 파주로 올라갔습니다. 파주, 그 다음에 하여튼 수도권 근처로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력 수급 문제, 그러니까 인력 양성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수도권으로 공장을 옮겨가는 그런 상태밖에 안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할 일이라기보다는 정부나 지자체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방 분권에 대한 정책이 수립돼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남아있고 그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보면 청주, 대전, 세종을 하나에 묶어서 메가시티로 묶어서 또 하나의 서울로 할 수도 있잖아요. 청대세, 청주대학교, 청대세 이런 이름을 붙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고요. 이제 뒤에 이거는 이제 헝거리의 출산 장려 책입니다. 그래서 네 자녀 둔 엄마들은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 하는 예를 하나 올려놓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학령 인구의 감소가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한번 더 볼까요? 뒤에 가서 2036년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후쯤이죠. 2036년도에 되면 고3 학생이 27만 6천 명입니다. 27만 6천 명. 고3 학생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 고3 학생.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27만 6천 명인데 그 중에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비율이 80%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27만 6천 명에다가 80%를 적용을 하면 22만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22만 명인데 대학 입학 정원을 지금 정원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하면 47만 명이 대학 입학 정원입니다. 2배가 넘죠. 그러니까 정원을 채우는 학교는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없다. 이렇게 보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의 정원이 18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수도권까지 다 합하면 24만 명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대학교 가는 학생이 22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 22만 명이 가능하면은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할 거라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 간다 그러면 18만 명이 가고, 그 외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수원, 또 고양시, 인천, 송도, 이런 쪽에, 있는 대학에 또 학생들이 가게 되면 24만 명인데, 그러면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지방대학은 단 한 명도 학생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2036년도에 이제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7만 6천 명인데 80% 하면 22만 명이고 대학 정원은 수도권 대학이 24만 명,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18만 명이니까.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18만 명, 그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정원을 안 줄이려고 그럴 거라고요. 강제적으로 이제 줄이는 뭐 방법이 국가에서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 거기는 뭐 줄일 이유가 없죠. 못 와서 탈이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될 거고,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오늘 드리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장표입니다. 이 장표. 그러니까 아주 이게 심각하게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13년 뒤니까 그 사이에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 사이에 뭐 갑자기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금방 뭐 1년에 2살씩 먹을 수도 없는 거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다가오는 겁니다. 그냥 절벽, 아까 말씀드린 인구 절벽에 의해 가지고 그냥 절벽처럼 다가오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학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고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서로 이렇게 의견도 나누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 그러면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 표 말고도요 여러 가지 수치가 이와 비슷한 수치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대학교 정원 채우는 게 83.4%밖에 안 되니까요. 그것도 이제 더 줄어들 거고요. 이제 해가 갈수록 더 줄어들 거고 급속도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어디 뭐 다른 데 사정 봐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선 살아야 돼요. 적어도 불과 1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청주대학이라는 이름은 그래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은 남겨야죠. 그래도. 다만 몇천 명이라도 이름을 남기는 그런 대학이 돼야 되니까 이게 지금 다른 방법이 제가 뭐 고민을 오랫동안 학교 온 이후부터 계속 했던 사항인데 제가 오늘 당장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2년 반 좀 돼가는데 그동안에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종합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인구 때문에 또는 학교 학생 수가 줄어서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또 다른 우리 학교 학생 수 주는 장표를 하나 더 볼까요? 지금 이거 보면은 2009년, 2010년도까지는 13,000명이었었습니다. 우리 재학생 수가, 등록한 재학생 수가 13,000명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13년도, 3년 뒤에 13년도에는 12,000명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4년 뒤에는 2017년도에 가서는 11,000명대로 떨어져요. 그렇게 하고는 금방 이제 2018년, 19년, 20년, 21년까지는 11,000명에서 10,000명대가 쭉 떨어지다가 급기야 올해 2학기 이 재정 인원수가
만 137명입니다. 만 명대 초반으로 내려왔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 2학기에는. 우리가 뭐 입시도 열심히 준비하고 뭐 하는 그동안에 뭐 기본연령 진단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또 A등급을 받아가지고 뭐 장학금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고 그 외에 뭐 지방교육재정연구원 국가기관이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국제개발협력센터 뭐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했지만 이제 내년이라고 그래요. 몇 달 안 남았는데요. 몇 달 남았을 때 내년 2학기 등록률은 과연 난 이 10,000명이 안 깨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상하는 거는 10,000명이 깨집니다. 네. 뭐 9,000명이 되던 뭐 하여튼 10,000명대가 깨질 거라고. 지금 줄어드는 거나 아까 앞에서 제가 인구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나 비교를 해보면 10,000명이 깨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에 인구 주는 거, 우리나라 인구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고3 학생 수하고 이거를 줄어드는 비율을 대로 끌고 갔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제 170 몇 명이었었죠. 앞장에서. 그런데 24년, 2년 뒤에는 그 수치대로 이제 계산을 해서 내려가면 8,000명대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3년 후에 2036년 제가 2036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건 고등학교 3학년 수치가 가장 낮아지는 때가 2036년 27만 명대입니다. 그때가 가장 낮아져서 그 27만 명대가 한 5년, 6년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앞에서 2036년의 예측이 그때가 이제 37%가 감소가 되는데요. 4,800명에서 6,500명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는 제로라고 봤잖아요. 지방대학에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아무리 그래더라도 서울에를 못 가고 지방에서 다닐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그냥 오는 학생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뒤에 있는 활동들을 잘해서 유지를 한다 그러면 2036년도가 되면 한 4,800명, 6,000명 그 사이에 대학교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확정적인 거예요. 확정적인 겁니다. 이거 설마 그렇게 되겠어? 좀 그래도 뭐 어떻게 8,000명, 9,000명 안 됩니다. 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것도 잘해서 잘 유지를 하면 한 4,800명, 6,500명을 잘하면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인구가 줄면서 고3 학생 수가 줄면서 할 수 없이 기정사실화돼서 내려오는 건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인식을 할 필요성이 있다 봅니다. 조금 더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제가 금년도 초에 3S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슬림하고 스마트하고 스트롱한 대학교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에서 무엇보다도 이 슬림화하는 작업이 가장 필요하고 급선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항들은 다운사이징을 해야 된다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운사이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 학교가 지금 당면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숙제 중에 하나가 이 다운사이징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능률협회 의뢰해서 행정효율화 방안을 이렇게 받아서 보기도 하고 또
외에 또 인력 감축을 할 수 있는 고도화 뭐 이런 하고 또 단순 업무들은 외부 업체 발주를 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내부의 조직 체계는 좀 단순화하고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거고요. 서로 이렇게 쳐놓으면 시너지 효과도 더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조 개편에 대한 것도 학교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는 학과는 정원도 늘리고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 학과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폐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와야 뭐 되죠. 학생들 몇 명 안 되는데 거기 교수님들 5분, 6분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교수님들도 학생들이 없는 학과의 교수님들도 진짜 힘들어요. 강의도 시간도 없고 뭐 학생 지도할 일도 없는데 계속 남아있으려니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학교가 뒷받침해 주거나 오픈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요. 또 학생들이 많이 찾는 학과 같은 거 신설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다못해 우리 학과 중에 명칭이 애매모호하고 명칭이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 명칭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명칭도 바꾸고 뭐 이런 등등의 학사구조 개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쪽에서는 이제 대별되는 게 유학생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평생교육 국제협력센터에서 이제 요즘에 새로 우리 처장이 오셔가지고 아주 다양한 국가도 다 변화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 유학생 수가 늘어나요. 유학생 수가 지금 700명대인데 772명인가 그런데 2,000명까지 늘려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14년, 15년도에는 1,500명까지 있었는데 이걸 늘려야 됩니다. 이게 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로 다 뺏겨서 그래요. 또 국립대학, 인근에 있는 국립대학에 뺏겨서 그렇습니다. 이 국립대학의 유학생 제도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고 이론 제기도 하고 교육부 장관하고 좌담회 하는 데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립대학의 유학생, 중국에서 온 유학생한테 그 장학금을 왜 줍니까? 그거 주면 안 돼요. 세금 걷어다가 외국 학생들 공부하는데 돈 주는 거죠. 우리 재학생들한테 줘야지, 그거는, 장학금을. 근데 거기, 그러다 보니까 걔들 등록금도 싼 데다가 장학금 가져와더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거기 먼저 가지 우리 학교에 안 와요. 그래서 하여튼 유학생을 많이 늘려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도 기능을, 평생교육원이요. 지금 동네에도 많아요. 평생교육원이. 백화점에도 평생교육원이 있고, 동사무소에도 평생교육원이 있고, 그 평생교육원하고 우리 학교 평생교육원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차별화가 돼야 되고, 뭔가 특성화되어 있어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 평생교육원. 그래서 평생교육원 이름도 좀, 그 동네하고, 동네에 있는 평생교육원, 백화점에 있는 평생교육원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름부터라도 좀 바꾸자. 근데 뭐가 제동이 걸리고 뭐라 한다는데, 다른 학교는 예를 들면 미래교육원 이런 등등으로 이름을 바꿔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그것도 바꾸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해가지고 그 전문가가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대학원은 요즘 많이 늘었어요. 우리 대학원장님 두 분이 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다른 교수님들도 협조를 잘 해주고 그 대학원에 학생 수가 많은데 우리 그 예술대학에 아까 보니까 김경식 교수님도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예총 회장이죠. 지도교수 석사, 박사,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 수가 20몇 명이에요. 그걸 다 지도로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도 그렇게 해주고 계셔서 대학원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대학원 학생도 더 늘어야 돼요. 대학원 학생 수가 더 늘어야 되는 거고요. 보시면 지금 현재 21학년도 2학기에 와서 725명인데 이게 더 늘어야 되겠다. 대학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들이 이제 앞으로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 비대면 강의도 하면서 많이 이제 적응이 좀 됐다고 볼 수 있나요? 뭐 그러는 과정에서 무크를 이용한 교육을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를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스탠퍼드 대학의 캐세라라든지 그다음에 이건 하버드 대학과 MIT가 같이 이제 공동 운영하고 있는 에덱스라든지 이런 시스템 교육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넓혀 나가야 되겠다. 어제 우리 그 교무위원님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온라인 석사과정, 뭐 박사과정, 온라인 과정도 개설해야 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또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AAC 강의실 이런 거 그다음에 VR 강의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많아져야 된다고 보고요. 평생교육원 대학원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트롱하는 뭐 부분이라고 써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구성원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이게 경제 논리로 많이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된다. 맨 마지막 장에 있는데 일본의 와세대 대학이 있습니다. 와세대 대학이 1994년도에 94년도에 학교 재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못 주고 뭐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와세대 대학이 지금 일본에서 두 번째 대학입니다. 사립대학에서는 1등이고요. 그 대학이 그런 상태가 돼서 그때 와타나베 증권에 시위하던 쇼타로라는 분을 부총장으로 재정부총장으로 와세대 대학이 모셔와가지고 10년간에 걸쳐서 많은 재정 개선 역할을 해서 이제 정상적인 대학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도죠. 그게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이제 와세대 대학이 정규 개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책이 이제 나온 걸 제가 읽어봤는데 그런 그 책의 부제가 재정의 독립 없이는 학문의 독립도 없다라는 게 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우선 뒷받침이 돼야 모든 조직이 돌아갈 수 있고 그 기구가 살아있는 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고 뭐 주의의식을 갖고 또 잘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산학협력 좀 더 강조해서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미국에 있는 대학들 예를 뭐 여기 적어놓겠습니다만은 그보다도 우리도 그 학교 기업도 만들어서 이제 1호 학교 기업이 탄생을 해서 우리 서구체육관에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런 학교 기업 2호, 3호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학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사업도 우리 유유 부지에다가 건물을 줘서 그 건물에서 임대를 줘서 임대 사업을 해서 임대료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재정을 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거고 또 우리 기금도 이게 은행은 지금 1%대 이자입니다. 이게 아마 마이너스 금리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거 이제 선행지수가 어디냐면 일본이 선행지수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일본하고 한 20년 차이를 두고 따라간다고 봤는데 최근에는 그 좀 줄어들어서 한 10년 정도의 앞에를 보려면 한 10년 정도 차이가 일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1%대라고 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적립금의 운용 상태가 너무 낮지 않느냐 해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면서 이자가 많은 쪽으로
그러나 이게 이제 잘못하다가 부실화되면 안 되니까 안정성을 먼저 보고 그 안정성 하에서 이자가 뭐 4% 5%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그렇게 하면은 1년에 뭐 몇십억의 차이가 생기면 그게 몇 년만 지나도 뭐 100억, 200억의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기금 운용에 대한 것도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금은 뭐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많이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뭐 1년에 뭐 몇백억씩, 천억씩 이렇게 모여지는데 우리는 뭐 죽어라고 1년 내내 죽어라고 모아봐요. 작년에 죽어라고 모은 게 1년 동안에 모은 게 한 20억 되나요? 뭐 올해는 조금 덜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발전기금 조성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이제 동네 또는 지역사회 뭐 이렇게 또 이 독지가들 기업가 뭐 이런 분들하고 자꾸 접촉을 해서 이 발전기금을 많이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해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